안녕하세요. 육모 대비 국제사법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한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조문입니다. 이는 30분 이렇게 육모 대비 점심시간에 잠깐 볼 그런 축약 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확대 버전으로 보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사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소송을 했다면 이 소송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 무엇이냐 또는 준거법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항상 국제사법을 볼 때에는 조문이 1항, 2항부터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역순으로 이제 3항, 2항, 1항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관련 조문을 막 찾았을 때 밑에서부터 반드시 봐서 사건을 해결하시면 훨씬 빠르게 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사법은 이 관할 문제든 준거법이든 항상 저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하면은 그 사건별로 항상 저는 국제사법 적용 여부를 항상 씁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이 1조를 써요. 국제사법 1조에 따라 예를 들어서 갑이 외국인이다. 그러면 갑이 중국인인 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이 적용된다 라고 이렇게 한 줄 처리를 반드시 해주시고 지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입니다. 관할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에 국제사법 적용 여부에 대해 쓰고, 두 번째로는 이 국제재판 관할의 일반 원칙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2조를 다 적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팔도 아프니까 간단하게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국제재판 관할은 실질적 관련, 국내법상 관할 규정,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 관할이 있어요. 이제 1항은 피고가 사람일 때, 그리고 3항이 피고가 법인일 때입니다. 4조, 5조는 넘어가겠습니다. 5조는 관련 사건의 관할 해서 관련이 있는 경우 이렇게 관할이 묶인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소 관할이 7조에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합의 관할인데요. 이 합의 관할이 우선은 1항부터 4항까지는 우리나라를 전속 합의로 한 거, 그리고 5항부터는 외국을 전속 합의로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걸 다 적을 수는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 관할의 유효 요건으로는 이거를 다 반대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로 지정된 국가의 법에 따라 무효가 아닐 것, 그리고 합의 능력이 있을 것, 전속 관할이 아닐 것,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서면으로 작성할 것,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에 2항의 서면까지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외국을 전속 합의로 한 경우 이 합의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효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 또 여기에 또 들어와야 돼요. 이것만 유의하시고 지나가겠습니다. 9조는 변론관할, 그리고 10조는 전속관할입니다. 11조는 국제적 소송경합인데요. 이게 이번에 12회 변시에 나왔어서 아마 육모에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뭔가 이 동일한 소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두 번 제기됐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경합 문제에 대한 거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12조는 가끔 나와요. 국제재판 관할권의 불행사 해서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행사하기에 부적절하고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 외국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기에 더 적절하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명백히 존재할 때, 예컨대 주로 항상 보면 사건들은 우리나라를 다 관할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만약에 좀 다른 나라를 관할로 하거나 다른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라면 조금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팁인데, 항상 국제사법은 잘 모르겠다, 뭔가 이거 다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관할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중거법도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라고 일단 하고 들어가면은 대부분 그렇게 대한민국이 정답인 경우가 많으니까 정답 점수라도 얻고 가실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22조는 반정인데요.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 약간 국제사법에 의해서 B 나라 법을 중거법으로 합시다 했는 이게 왜 중거법 얘 여기를 넘어갔군요. 네. 중거법 여기 다시 시작할게요. 중거법이고요. 본국법 16조 본국법이고 이거는 이중국적자일 때 주로 가족 사건일 때 많이 나와요. 이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있고 뭐 미국 국적도 있다 이러면은 여기 보시면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따른다. 그리고 다만 이래서 다 이렇게 밑에서 역적용식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이 사실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거법 지정의 예외 해서 아까 이런 국제재판 관할권의 불행사와 비슷한 사건인데요. 중거법이 이제 뭔가 다른 나라의 법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시 반정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국제사법 이런 적용에 의해서 중거법이 A국법으로 나왔어요. 근데 A국법에서 이런 경우엔 B국법으로 하는 거지. B국법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으로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약간 티키타카 된 거잖아요.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해서 A국이 중거법이 됐는데 A국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중거법이라고 하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를 바로 반정이라고 합니다.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법의 적용. 그래서 1항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는 직접 반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직접 반정은 허용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부양의 중거법, 유언의 방식의 중거법입니다. 그래서 이 힌트를 적어놨는데요. 전제사실에 외국의 법이 제시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국 법에 따르면 뭐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법에 따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반정이라는 힌트구나. 를 아시면 됩니다. 또 뭐 분양의 중거법 또는 유언의 방식의 중거법 관련이 나왔다 하면은 이 반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엔 23조 공서고요. 읽어보시면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뭐 명백히 위반될 때는 그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로 나오는 게 이 강제징용 뭐 이용금지를 한다거나 막 도박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조금 사회성에 어긋나는 경우를 공서입니다. 넘어가고요. 권리능력, 행위능력 뭐 여기 똑같이 있고 거래보호도 넘어가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방식 그리고 뭐 임의대리 네. 물건은 여기 있고 이동 중인 물건 그리고 채권 등의 약정된 물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이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 관할은 일단 넘어가시고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 계약과 근로계약 불법행위입니다. 소비자 계약에 관할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작년 12회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6모 또는 13회 변시에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곳이 바로 소비자 계약과 근로계약입니다. 소비자 계약의 의의가 먼저 나와요. 이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에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바로 소비자 계약 이게 바로 소비자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소비자 계약의 중거법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 소비자 계약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다 보시다시피 일단 구조만 알면 편해요. 42조 1항은 소비자가 원고인 경우고요. 그리고 42조 2항은 소비자가 피고 그리고 42조 3항은 이 관할합의의 제한이라고 해서 이 3항이 좀 더 중요합니다.
읽어보시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걸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사후적으로 합의한 경우, 뭐 일이 다 끝난 후에 분쟁이 일어난 후에 사후적 합의한 경우, 또는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합의했지만 이거를 부가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관할 합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도라고 적혀 있죠.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그 관할 합의가 뭐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너무 바쁘니 넘어가고 구조만 파악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계약은 그냥 간단히 뭐 주로 광고를 한 경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광고예요. 광고. 그리고 근로계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근로자랑 사업자랑 하는 계약을 의미하고, 얘도 42조랑 똑같은 구조로 근로자가 원고, 그리고 근로자가 피고, 그리고 사망이 똑같이 사후적 합의 또는 사전적 합의이면서 추가적 관할 합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44조는 불법행위고요. 행하여 결과 발생지, 뭐 행위지, 뭐 예견 가능, 이게 다 키워드입니다. 넘어갈게요. 가장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준거법입니다. 우선 계약의 준거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주관적 연결, 객관적 연결, 그리고 특칙이라고 해서요. 답안지에는 다 써주셔야 됩니다. 계약의 준거법으로는 45조에 따라서 주관적 연결되며 46조에 따라 객관적 연결됩니다. 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이 주관적 연결이 뭐냐면 그냥 합의한 경우예요. 그래서 합의가 있었으면은 45조가 적용되고 합의가 없었으면은 46조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논제에서는 46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45조에 대해서 뭐 합의가 있었다면은 45조 적용되나 사안의 경우 합의가 없는 바 46조가 적용됩니다. 라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계약이거나 근로자 계약이면은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뭐 주관적 연결 45조, 객관적 연결 46조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소비자 계약에 해당하므로 뭐 47조가 적용된다. 라는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조 설명해 드릴게요. 46조가 가장 키워드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여기 2항에서 나와요. 추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양도계약의 경우 양도인의 이행, 그러니까 양도인 기준, 뭐 영업소 소재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용계약이 나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용역 제공 계약입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3호로 무조건 찍으시면 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역순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이다 이러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적용되니까 괜히 앞에서 다 검토한 후에 헐 부동산이었네 이러시면은 시간 많이 낭비하시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잘 모르면 3호로 찍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 계약입니다. 소비자 계약의 1항, 이것도 구조만 알면 돼요. 1항은 당사자 자치 제한이라고 해서 45조 특칙입니다.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강행 규정 배제할 수 없다 이고요. 2항에 따르면 객관적 연결의 수정이라고 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칙이면 이게 다 무의미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상고소지법에 따릅니다. 근로계약도 마찬가지로 강행규정 박탈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준거법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일상적 노무제공지법, 그리고 또는 뭐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 이렇게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이고요. 부당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또 꽃이죠.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는 이 단계적 연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준거법 결정의 순서가 따로 있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53조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4조는 잠깐 건너뛰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3, 2, 1 순서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4항이에요. 자, 보시죠. 그래서 이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가 유효한 경우가 있어요. 얘는 되게 제한적으로 제한하고 있죠. 얘는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건이 사후적으로 합의하면서 대한민국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에만 사후적 합의가 유효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뭐 보통은 사후적 합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뭐 사후적 합의이면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 뭐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안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망이죠. 이게 일반론으로 다 적어주셔야 돼요. 53조 먼저 적고 불법행위 준거법의 경우 53조 그리고 52조 사망, 52조 2항, 1항 식으로 사항은 보통은 잘 안 나오니까 1항으로 단계적 연결됩니다. 라고 언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키워드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 그리고 2항은 뭐 일상 거소, 동일한 일상 거소 그리고 행위지 또는 결과 발생지 이게 또는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그대로 베끼셔도 돼요. 이게 짧아서 충분히 베낍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그리고 채권 이전이고요. 애매한데 그냥 잠깐만 언급하자면 55조 1항은 법정대위 그리고 2항은 임의대위를 의미합니다. 관할 친족으로 넘어갔고요. 혼인관계입니다. 관할 그리고 다 이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친족에서는 준거법이죠. 63조는 혼인의 성립이라고 해서 주로 그냥 혼인 뭐 취소 소송 또는 뭐 이혼의 성결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1항 혼인의 성립 요건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혼인 연령, 부모 동의, 뭐 근친혼, 중혼, 쌍면적 장애, 중혼 뭐 이런 사건인 경우에 1항을 적용합니다. 2항은 혼인의 방식이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혼인의 성립 요건이고 혼인의 방식은 뭐 혼인신고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각 당사자가 뭐냐면 이 A랑 B랑 결혼할 때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각자 이 성립 요건을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넘어갈게요. 64조는 잠깐 보시면 얘는 항상 제가 역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는 다음과 같고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넘어가죠.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1호에 따르면 동일 본국법, 동일 일상 거소지법 그리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5조 부부재산제가 64조 준용하고요. 넘어가고 뭐 이혼도 64조 준용하고 뭐 이래서 64조가 항상 중요한 겁니다. 66조 이혼도 꽤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편하죠. 넘어갈게요. 읽으면 다 아시는 거니까. 이 혼인 중에 부모 자녀 관계는 바로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주로 의미를 하고 혼인 외의 부모 자녀 관계는 인지 청구를 의미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인지 청구 이 68조 관련해서는 항상 이 71조가 있다는 것을 동의 조항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68조 인지 청구 이러면 동의를 반드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자녀 간의 법률 관계로는 뭐 법정 대리인이 가능하냐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73조는 부양입니다. 부양도 꽤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밑에서부터 읽어주시면 편하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일 때는 이렇게 따른다고 하니까. 상속 및 유언이고 상속 유언 어무수표는 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준거법 해상 선적국법에 따른다. 네, 넘어갈게요. 선박 충돌 뭐 해난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 해난 구조는 사무관리의 특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불법행위에서는 53조 뭐 사후적 합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사무관리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판례도 조금은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읽어보시면은 되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제일 얘는 또 좀 특별하니까 좀 제외하고 이 친구가 가끔 나와요. 이 채권자 취소권의 준거법은 사회행위를 준거법으로 할 것이냐, 뭐 피보전 채권을 준거법으로 할 것이냐, 뭐 아니면 둘 다 적용할 것이냐라는 학설이 있는데 판례는 사회행위 준거법설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세요. 이게 민소랑 조금 달라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딱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보통 이게 약정이라는 걸 해요. 가끔 뭐 영국법 중급 약관 뭐 보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게 나오면은 중급법 약정 뭐 이런 건가 보다. 이거를 알면 됩니다. 약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책임에 관해서는 뭐 영국법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뭐 사안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약관을 이 성질을 법적 성질을 무엇라고 볼 것이냐 라는 것에 학설이 나뉘는 겁니다. 이건 학설도 다 언급하셔야 돼요. 실질법적 지정설은 이거는 준거법 지정이 아니다라는 학설로 따라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이렇게 아까 책임은 뭐 영국법으로 한다하게가 준거법 지정이 아니므로 46조 아까 46조가 뭐였냐면 준거법 합의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46조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이겠죠. 용역 제공 계약이니까 뭐 용역의 이행 그러니까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뭐 영업소 소재지법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다수 그냥 학설일 뿐이니까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촉법적 지정설이죠. 그래, 준거법 지정이다 라고 하는 학설이고요. 얘는 또 나뉘어요. 전부 지정설과 부분 지정설입니다. 전부 지정설은 책임에 관해서 이렇게 영국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모든 분쟁에 관해서 영국법이 적용된다는 거야 라는 학설입니다. 판례는 부분 지정설을 따라요. 여기 보시면 45조 2항에서는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분리를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이 영국법 준거여건을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에 관하여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것, 즉 부분 지정으로 보았다 해서 뭐 저는 주로 얘기하는 게 생각건대 45조 2항 준거법 분열 허용함으로 판례 입장 타당하다. 이게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냥 판례는 저촉법적 지정설 중 부분 지정설의 입장이며 생각건대 뭐 45조 2항 준거법 분열 허용함으로 판례 입장 타당하다. 따라서 책임에 관해서는 영국법이 적용되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46조가 적용된다 라고 해서 보통 뭐 책임이면은 영국법 관해서 이 준거법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46조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저는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넘어가고요. 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국제사법이 문제가 흘러간다라는 사실만 알아두고 용모를 잘 해결하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